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졸업 시즌을 앞두고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청춘들에게는 대중교통 비용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해양수산부가 뽑은 이달의 웰빙 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한 시간, 오늘도 가족에 대하여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입양 숙려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하루 2분씩 추첨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구름빵 티켓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1월 13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졸업생들의 지난해 순수 취업률이 61%에 그쳤습니다.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업난 속에 어깨가 처진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이라도 할인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대중교통 요금이 정확하게 얼마죠? 네, 지하철하고 버스 공이 1,150원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1,050원입니다. 네, 대중교통 요금이 할인되는 경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린이는 50% 할인이 되고요. 네. 청소년은 20% 할인이 되고 지하철의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예. 이번에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좀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안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난 네. 1월 9일자로 발의했습니다. 예. 핵심 내용은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소년을 10% 정도 네. 교통비 할인을 하자는 조례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만 24세 이상으로 왜 그 혜택을 늘리자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을 만 9세에서부터 만 24세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수송시설이라든가 문화 여가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할인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런 법에 위임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할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서울시 자체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보도된 기사에 보시면 청년의 21%가 첫 직장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네.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또 3포 세대라 그래서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까지도 포기하는 그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예. 드리고자 교통복지 차원에서 교통비를 할인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또 서울시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할인 혜택을 늘리게 될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난색을 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 상황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요. 네. 서울시 양대 철도 두 철도 기관에서 1년 적자가 한 3,7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한 72%, 2,672억 원 정도가 사실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80년도부터 벌써 한 35년이 지났는데요.
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게 국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사실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교통비 10% 할인은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그 청년 중에 24세 이상 청년 중에 비경제 활동 인구도 있지만은 또 경제 활동하는 그 청년도 있단 말입니다. 네. 형평성 문제가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제 청년의 21%가 첫 직장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직장은 아니거든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만 24세까지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렇게 1년 계약직 직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그 무임승차 대상을 만 70세로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19세까지 할인 혜택을 24살로 늘리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저희 나라는 OECD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그리고 노인 복지도 멕시코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뭔가 부담이 되니까 70세로 늘리자 이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희 부모 세대들이 사실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충분하게 사실 본인들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해온 게 사실인데요. 우리 세대가 이 부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만 24세로 늘리는 데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과연 공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국회는 작년 5월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14년 올해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의 정원의 3%를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겁니다. 정원 외로.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를 이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이 법안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2004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 교통비 할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 10월 20일 날 선거 직전에 대학생 단체와 7가지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그중에 교통비 할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교통비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작은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용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시청 앞 일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애니미즘전을 다녀왔습니다. 애니미즘이 뭐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 강 같은 것들도 영혼이 있고 사람처럼 움직인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보통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핸드폰인데 마치 내 것은 특별한 것 같고 네.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때 툭툭 쳐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계를 쳐본다든지 하는 것도 애니미즘에 속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단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이 아닌 것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애니미즘전은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애니미즘을 근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전시입니다. 애니미즘전에 대한 설명과 작품, 박재영 큐레이터의 말 들어보시죠. 이 전시가 결국 애니미즘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근대성, 모더니티 이런 걸 돌아보고자 하는 전시거든요. 미신이나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근대가 되면서 억압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사라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학 박물관의 어떤 소독실, 유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들을 보여줘요. 이제 모더니즘의 제일 근대성의 제일 대표적인 기관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애니미즘적인, 미신적인 것들을 표백하고 박제하고 소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성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자원이 들어가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선적이고 이성적인 세계 이면에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애니미즘 전시회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네, 이 애니미즘 전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작업가 있는데요. 하나는 20세기 초반 제작된 연도가 오래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니미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 근대성이라는 것을 돌아보기 위한 전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연구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 같은 현대 작품도 있습니다. 네. 영상은 현대적인 작품인데 네. 그 애니미즘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예로 우리가 만화, 영화로 잘 아는 월트 디즈니의 작업이 있습니다. 네. 흑백의 화면에 해골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 대한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월트 디즈니의 작업인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화되기 이전의 월트 디즈니예요. 1929년 작업이고, 근데 이 작업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는 해골들이 나와서 자기 뼈로 막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춰요. 근데 이런 죽음이나 귀신 같은 게 사진사 촉이나 영화사 촉이 보면 유령, 귀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근대를 이루면서 없애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죽음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귀신들인데, 이런 근대적인 새로운 매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건 귀신이나 죽음, 뼈다귀, 무덤 이런 것들이었어요.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흥미롭고 이 작품 자체도 엄청나게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신이 많이 사라졌는데 네. 이런 미신이나 귀신을 또 이렇게 다룬다는 게 또 흥미롭기도 하네요. 네,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런 객관적인 것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좀 놀랐습니다. 네. 그 밖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시 중에 동물의 보호색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호색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물과 비슷하게 몸 색깔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연구 결과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더 많이 살아남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미 알고 있던 과학적인 것의 반전인 거죠. 그렇다면 이 동물들은 왜 외부 환경과 같이 자신의 몸을 바꾸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마련인데요. 네. 이번 애니미즘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것에 대한 이런 관련성에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네. 과학과 애니미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전시회군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하는 전시인 거죠. 그 외에도 예술가와 철학가가 같이 작업한 영상 작업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죠. 안젤라 멜리토폴루스랑 마우리치오 라자라토라는 예술가 그리고 철학가가 같이 작업한 작업들이고요. 입자들의 삶이랑 배치라는 두 작업, 각각 60분, 45분인 작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3개의 화면 그리고 4개의 스피커에서 동시에 음향과 영상이 돌아가고 있고, 철학자 펠릭스 가탈이라는 사람의 배치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하나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일본과 브라질에서의 애니미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가탈이라는 철학자가 생태학에서 되게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어떤 서양의 그런 이분법을 어떻게 해체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애니미즘에 되게 심취를 했었고 일본 그리고 브라질에 실제로 여러 번 방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와 철학자가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일종의 다큐멘터리이자 시각예술 작업을 만든 거예요. 이제 시각예술 전시인 만큼 작업들이 살펴보시면 뭔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어떤 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서로 하는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해요. 영상 작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네. 이 감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요. 방금 네. 설명 들으신 작품은 1시간 45분 정도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작품이 서로 마주보고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이몽순 작가의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맞은편에 안젤라 작가의 일본 오키나와 섬이 상영되고 있었는데요. 서로 단문을 하거나 반문하는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영상을 상영하는 층의 전시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밖에 흥미로운 작품 또 있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에콰도르에 관한 영상 흥미롭게 보고 계셨습니다. 에콰도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나무, 강 등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영상으로 담은 것이었는데 저 역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 대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애니미즘 전을 많이 방문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방문하셨는지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골고루 오는 편인데 좀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냥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오시고 그런 편입니다. 네, 20대, 30대 분들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자주 오세요. 그래서 되게 주의 깊게 보시고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전시 내용 중에 다큐멘터리가 많다 보니까 관심 많으신 분들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 뭐 한두 시간씩 기본적으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데스크로 직접 문의 주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어린아이들,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앉아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시 내용이 되게 자유롭게 앉아서 볼 수 있게끔 분위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애고 어른이고 간에 바닥에 앉아서 자유롭게 보고 나와서 서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편이에요. 네, 관람하는 시민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평상시에도 되게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는데 되게 저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전시를 본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외고 흔치 않은 기회여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특별히 이제 전시가 기획 의도가 되게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애니미즘이라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사회를 바라본다는 게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되게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특별히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되게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더 많이 추천해 주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전시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이번 전시는 3월 2일까지 계속되고요. 월요일 외에는 매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2시, 4시에 전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관람료는 3,000원이고요. 주말에도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전시 가셔서 우리 사고방식 속 그리고 애니미즘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현대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희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냈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해양수산부가 뽑은 이달의 웰빙 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은 가족에 대하여로 이어집니다. 입양 숙려제도 어떤 제도인지 알아봅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하루 2분씩 추첨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구름빵 티켓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 홍천 산간이 영하 20.1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봉화 영하 16.1도, 철원 영하 16도, 서울 영하 10.5도, 광주 영하 6.2도, 대구 영하 5.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7,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서서히 누그러들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셋값 고공행진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 강북의 아파트 전셋가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강북 지역 14개구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가는 1,02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점에 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가는 1,306만 원, 서울 전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가는 1,17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보관하고 있던 과일 포장용 박스와 창고 일부가 타서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황학동의 3층짜리 보일러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2층에서 시작돼 3층으로 번졌고 보관하고 있던 가스기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달에 웰빙 수산물로 송어 그리고 굴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오늘은 송어와 굴 그리고 겨울 대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송어가 어떤 생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송어하면 수박향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저열량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깨끗한 1급수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씹는 맛이 좋기 때문에 횟감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죠. 네. 강원도 화천에서 그 산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 산천어도 송어의 일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일에서 26일까지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CNN이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자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윈터 카니발,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또 중국의 하얼빈 빈둥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세계 겨울 4대 축제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천어는 송어의 일종이고요. 하여튼 송어든 산천어든 겨울이 제철입니다. 겨울과 잘 어울리는 냉수성 어종이고 대개 이제 경북 울진 이북의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에서 주로 분포하는데 일본 홋카이도라든가 아니면 알래스카, 연해주 등에도 많이 잡힙니다. 예, 송어는 기르기가 아주 까다로운 생선이라고요? 예, 이건 일단 수조에서는 키우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어하고 산천어는 학령이 같습니다. 사는 장소가 다를 뿐인데요. 부화한 다음에 바다하고 강을 오르내리게 되면 송어고 강에서만 지내면 산천어입니다. 만약에 이제 송어 암컷과 산천어 수컷이 서로 연분을 맺어도 새끼가 태어나고요. 이제 송어는 연어처럼 강으로 회귀한 다음에 산란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 무지개 송어도 송어의 일종입니까? 예, 무지개 송어, 영어로는 레인보우 트라우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물론 외래종입니다. 그런데 1965년에 정석조라는 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국립양식장에서 알 20만 개를 들여와서 국내 양식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도입자의 이름을 따서 무지개 송어를 석조송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송어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생긴 것도 다 다릅니까? 예, 일단 크기가 많이 다른데요. 무지개 송어는 다 자라면 한 80cm 정도 돼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송어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산천어는 한 20cm 정도 되니까 잡기가 축제 가서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특히 산천어는 성어가 된 다음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세로줄 무늬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송어는 어떤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앞에 간단하게 저열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어떤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단 저열량 식품이고요. 그다음 100g당 열량이 한 120칼로리 정도니까 같은 무게의 닭고기, 가슴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한 100g당 3g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 대부분이 혈관 건강에 이로운 DHA라든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인 것도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 오메가3 지방은 대개 이제 등푸른 생선에 많았던 그런 지방 아닙니까? 예, 그런 지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학생, 노인에게 송어를 추천하는 것은 기억력이라든가 학업 능력을 높이고 또 치매 예방을 돕는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어는 대부분 회로 먹게 되죠? 예, 씹는 맛이 쫄깃쫄깃해서 횟감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때 볶은 콩가루라든가 아니면 오이, 상추, 초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기도 하게 됩니다. 마늘이든가 생강, 또 파, 간장을 넣고 구워 먹거나 아니면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하게 매운탕, 조림, 찜으로도 드시면 좋습니다. 네. 송어를 살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일단 구입할 때 크기가 적당한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안 좋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살을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라든가 윤기가 느껴지고 붉은 빛이 도는 게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먹는 송어회 가운데 송어회는 대부분이 또 토종 송어는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무지개 송어고요. 외래산인.
그리고 이제 대개 무지개 송어는 거의 100% 양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연 상태에선 살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 자연 상태에 내보낸다 하더라도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지개 송어는 자연산을 맛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 송어에는 혹시 조심해야 할 기생충 또는 또 식중독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보통 이제 핵강 그러면 비브리오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이 송어에는 비브리오균은 없습니다. 이제 비브리오균은 염분을 좋아하는 그런 세균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민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걱정해야 될 거는 기생충 질환의 일환인 간디스토마 감염 여부가 늘 걱정거리였는데요. 최근에 국립수산과학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간디스토마 유증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간디스토마는 사실 그 송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중간 숙주인 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폐류가 일반적으로 양식장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송어와 함께 1월에 그 웰빙 수산물로 선정된 굴은 그 칼슘이 많아서 바다의 우유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정력에도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굴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철이라든가 아연, 망간 같은 아주 유용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 이제 굴 속에 있는 탄수화물은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 글리코겐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도 잘 되고요. 어린이라든가 노약자에게 권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탕이라든가 구이 또는 회로 즐기게 되면 간의 기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게의 대자는 큰 대자인가요?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몸통에서 뻗어나간 8개의 다리가 대나무 있죠. 대나무 죽자. 대나무처럼 곧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한자로는 그래서 죽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단백질 함량이 높고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인이라든가 또는 반려기 어린이에게도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게는 대부분 어떻게 쪄 먹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먹는 게 맛있을까요? 예, 대게는 이제 바다 향을 머금은 뽀얀 살, 그 부드러운 감칠맛이 일품인데요. 대게 자체의 맛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념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따라서 이제 소금을 비롯한 일체의 양념 없이 그대로 큰 통에다 넣어서 삶기만 하면 천연의 어떤 웰빙 식품이 됩니다. 대게 뚜껑에 그 따뜻한 밥과 참기름을 넣고 비벼 드시게 되면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대게도 원산지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까?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산이 사실 제일 비싸고 가장 맛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게 그러면 영덕대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울진대게도 있고 대게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북한산이고 러시아산은 조금 맛이 떨어져서 가격도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의 한 70% 이상은 러시아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인적이 드문 시골 골목의 한 인형 가게에서 인형사와 인형 마리오네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인형들은 제각기 인형사의 눈에 들어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에 갖은 장기들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인형사와 인형들은 환상적인 공연으로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고 이들을 위해 인형 극장이 설립됩니다. 마리오네트 극장은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인형들 역시 행복한 공연을 하지만 이를 시기한 한 마법사가 나타나면서 인형들에게 사악한 영혼을 주게 됩니다. 인형들은 인형사의 조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움직이려 하고 서로를 지배하고 경쟁하며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지난 2006년 8분짜리 마리오네트 초연은 폭풍 같은 반응을 일으키며 UCC 동영상 36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최고의 비보이 작품으로 전설이 됐습니다. 그의 대학로에서 비보이 뮤지컬로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한 마리오네트가 지금은 여의도 64마트홀에서 더욱더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스토리로 재탄생해 성황리에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비보이들의 멋진 춤 동작과 화려한 소품들로 새해를 신나게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오늘도 가족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가족으로 만드는 일은 많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도 숙녀 제도가 필요한데요. 입양 숙녀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중앙입양원의 신원항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가정위탁제도 또 입양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입양 숙녀제도라는 거는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불과 한 2년 전에 입양특례법 개정하면서 이러한 용어가 새로 네. 쓰여졌으니까요. 네. 사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낳아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네. 엄마나 아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아동은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양특례법에서 숙녀제를 규정했는데 이 제도는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결정을 할 때 입양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순간 양육을 포기하는 결정이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회한으로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입양 숙녀제가 친엄마가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심신이 아주 미약한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될 때 아마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쉽게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결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어가지고 이걸 숙려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입양을 할 것인지 또는 양육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아주 깊은 생각을 해서 정말 일생을 통해서 불행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입양 숙녀제도라는 것이 가능하면은 부모에 의해서 아기가 키워지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기르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요. 어떻게 부잣집에 들어서 살든 친엄마가 사랑으로 키울 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기르려고 해도 미혼모가 당장 양육비 이런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입양 숙려 기간 중에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내가 내 낳은 아이를 내가 기른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당장은 경제적인 문제 또 아이를 누가 케어할 것이냐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미혼모가 출산을 한 직후에 산후 지원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 3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요즘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요게 숙려 기간하고 맞는데요. 그 기간을 정해서 7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모들이 그 자기가 낳은 자녀하고 같이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입소하게 해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산후지원 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네. 지금 그 입양 숙려 기간 중에 미혼모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가? 당장은 자기가 사는 곳에 그 시군구, 사회복지비서, 입양 관련 부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부서에 신청을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시군구라고 하면은 시청일 수도 있고, 군청이나 구청일 수도 있고. 주민센터일 수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군요. 숙려기간 앞서 한 일주일 정도를 숙려기간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정될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좀 더보다 충분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아이하고 좀 이런 좀 친밀감도 좀 형성된 다음에 입양을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기르는 그게 많아질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많았었는데 이거를 처음 시행을 하면서 너무 길게 해놓으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주일로 정하고 당시에도 그러면은 시행을 해가면서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한 열흘 정도 또는 42일 정하는 나라, 영국 같은 데는 42일 또는 호주는 30일 이렇게 길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 3일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주일간의 입양 숙려 기간을 준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빨리 입양을 하고 싶어도 일주일 동안은 못하고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딴 나라처럼 입양 기간이 더 길어지면 아무래도 직접 기르겠다는 부모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숙려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은 아마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 어린 미혼모들로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상당히 더 그 기간만큼 더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행을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1년 남짓 아직 안 됐으니까 시행해 보면서 깊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19 구조대처럼 미혼모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런 방안,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하나 딱 전화번호 돌리면은 쫙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산모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관련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하고 이런 문제 상의를 하면서 필요하면은 관계기관에 건의도 해보고 이게 이런 제도가 구축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숙려제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 일주일간 숙려 기간 요 기간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만 미혼모가 아기를 기르면 한 달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은 해줍니다. 근데 사회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과연 기저귀 값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 좀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확대해서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좀 더 대폭 확대를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지원이 더 절실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중앙입양원의 신원항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네,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공연 티켓 받으실 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구름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뽑혀서 보여주고 싶어요. 27개월이라 처음 보는 공연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려요 하신 0501번. 또 이제 우리 애가 24개월이 지났네요. 공연 마음껏 볼 수 있겠죠. 기념으로 구름빵 공연 신청이요. 9258번 이렇게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봉,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